안녕하십니까. 남남의 김지철입니다. 안녕, 최경입니다. 이번 주에 핫한 이슈는 우리 아픈 역사였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으면서 한 주 아주 뜨겁게 달구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그리고 한일 관계에는 특히 우리 일본과는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이고 전통과 역사를 함께했다는 점에서 관계 개선은 정말 절실히 절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제 잘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제 정부 당국자들은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이번에 대응책을 내놨는데 이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2012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는데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 이런 판결이 나왔고요. 반대 의견이 있었고 재상고가 이루어져가지고 2018년도에 미쓰비시하고 신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라 맞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 판결 이후에 한국에 있는 그 기업들의 소유주의 이제 압류 절차가 개시가 되니까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고 우리나라 정부는 지소미아 협정을 파기하면서 한일 관계가 아주 극도로 이제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내내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이렇게 한일 관계를 두어서는 안 되겠다. 물론 아직까지 완벽하게 피해자들이 동의하거나 일본과의 합의가 완벽하진 않지만 국가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해방 이후에 단독정부 수립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 미국의 원조와 지원을 받아서 이제 국가 체제를 완성해가는 단계였는데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산업화에 대한 국가 비전 전략을 세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자본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일본에 대해서 청구권 협정을 체결을 하고 무상 3억 달러, 뭐 유상 2억 달러에서 이제 돈을 가져와서 포스코를 건설하기도 하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국가가 배상을 받았는데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개인 청구권도 소멸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했던 사례들이 뭐였냐면 박정희 정권도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74년도에 일부 배상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의 문서들이 2000년대 초에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총리였던 이해찬 그리고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수석이 함께 참여하는 그 위원회에서 그 서류들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국가가 강제징용의 피해자들을 보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에 도달을 하게 되고 결국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7만 8천 명에 대해서 6,500억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피해 보상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 청구권이 과연 소멸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고요. 2018년도 대법원에서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고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이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본과 협정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가져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개인 청구권 배상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요즘 들어서 그 한미일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의 공급망 체제가 다시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런 보편적인 국제 정세의 이제 흐름 속에서 사실상 기술이 도약하면서 기술 발달되면서 국제사회가 수직적 분업 체계를 가졌던 이런 구조에서 무너지면서 그것이 수평적 분업 체계로 재편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일본도 이제 하나의 선택을 한 거죠. 수출 규제라는 게 규제의 목적을 둔 것보다는 일본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경쟁력을 활용하면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선택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화를 해서 일본이 선택한 것이 한국을 겨냥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이런 전략이었던 마냥 이렇게 크게 부각된 점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있거든요.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을 일본의 권한이 큰 것에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독립하면서 서서히 우리 페이스로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도난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전략을 좀 더 압도적으로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미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켜보면서 더 건강한 방향으로 우리의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안보동맹, 단일동맹이나 네. 이런 게 있는데 국제정치가 중추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경제와 안보가 따라 놀았던 시기에서 같이 이제 이제는 움직이는 그렇죠. 시점으로 가게 됐고, 경제안보 시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의 많이 또 추격을 해오고 있고, 함께 협력해야 될 일본이나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기술 협력이 덜 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술적 진보도 또 늦을 수 있는 부분도 저는 고려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국내의 그 기업들의 일본 의존도가 과거에 30% 중반 정도 됐는데 이제 24% 정도 떨어지긴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뭐 긍정적인 측면이 없잖아 네. 있고요. 지금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일본과의 교류가 확대되고 이러면 새로운 공급처가 형성이 되고 또 이걸 통해서 기술이 축적이 되면 수출을 또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나 기업들의 기대는 굉장히 큰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의 이제 압축적인 발전, 일본 역시 정체되고 약간의 퇴보하는 듯한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에 대해서 예전과 같이 수직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입지가 아닙니다. 이런 시점에서 스스로 이제 독립적으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또 이제 중동이나 정말 전 세계 뻗어나가는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여기에 이제 모두가 합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대한민국도 국격이 많이 신장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동북아에서 OECD 가입국가에 맞습니다. 가잖아요. 일본하고 저희가. 그렇다고 하면 거기 국가적 지위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우고 한일 관계도 좀 주도적으로 해결해가는 모습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좋습니다. 저의 네.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사과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사과를 제대로 안 한다 이런 문제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본은 이제 독일처럼 정말 처절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과라는 지점에 대해서 개인에게 사과하는 것, 국가에 사과하는 것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은 하나의 구성원들인데 국가 이제 일본이라는 걸 상대를 해서 끌어내려고 할 때는 어디까지나 국가가 개인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이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 과거든 현재이든 국가의 존재 이유가 개인의 안정, 복지, 그 다음에 이들을 보살펴주기 위한 것인데 개인적 차원에서, 민간적 차원에서 나가서 계속 두드리는 거는 효율성, 합의된 그 결과를 도출해낼지 사실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모든 이제 아픔들을 치유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같이 관리를 해 나가시고 외교적 차원에서 합의를 해서 진정한 사과를 국가에 할 때 그때 비로소 좀 진정성이 묻어나지 않을까. 이래서 우리 내부의 그 교통 정리부터 우선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과하라 말로 사과하라는 게 아니고 네. 그들이 식민 지배에 대해서 반성하고 했던 한국민들이나 다른 타국의 피해자들에게 했던 워딩들을 실천에 옮기라는 것을 저희는 끊임없이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네. 그게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는 지속적으로 하고 영토나 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존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양 김치철이었습니다. 풍녀 최경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